안녕하세요. 만화가 주호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 건너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대공원 서문 쪽에 능동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맨날 지나다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강연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제가 올해로 이제 만화를 그린 지 한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그렇게 됐는데요. 근데 그 기간에 비해서 만화의 가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4, 5개 정도 그렸는데, 근데 그 4, 5개 만화가 그리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장르가 다 좀 달랐습니다. 에세이도 있고 드라마도 있고 판타지도 있고 코미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장르의 만화들을 어떠한 생각으로 기획을 했고 또 어떠한 방식으로 연재를 했으며 또 연재가 끝난 후에는 어떤 성취와 또 어떤 반성이 있었는지 그런 제 작업들을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그림들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저는 2005년에 데뷔를 했는데요. 처음부터 만화가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와서 이렇게 대학에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이렇게 재수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근데 어떤 애니메이션과 그 전단을 가져오셨습니다. 앞으로 애니메이션이 유망한 산업이 될 거다라는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가져오셔가지고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애니과였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삼수를 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직업전문학교 애니메이션과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니고 있었는데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 다녀오니까 그 학과가 없어졌습니다. 2000년대쯤에 그런 애니메이션과가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겼었는데요. 좀 많이 또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대형 할인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까르푸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하다가 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군대 있을 때부터 전역하고 나면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만화로 그려서 인터넷에 올리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시간이 생긴 김에 이제 그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전부터 만화는 이렇게 끼적끼적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린 만화가 짬이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를 했고 당시에는 네이버 웹툰이 있지도 않고 다음도 이렇게 도전 만화 이런 게시판이 없었기 때문에 만화를 올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DC 인사이드의 카툰 연재 갤러리라든지 이런 공개된 게시판에 만화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향을 받은 만화가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G라는 만화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는데 이 만화는 그 만화가의 아버지가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 수용소였던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입니다. 그래서 만화가가 아버지를 인터뷰해서 어떻게 살아서 돌아오게 됐는지를 그린 만화인데요. 어떤 형식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풍선의 크기나 인물의 크기나 칸의 배치가 굉장히 정형성을 띠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심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다큐멘터리를 보듯이 술술 읽히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같이 아우슈비츠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수용소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런 형식으로 그리면 좀 잘 읽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그리기 시작했고요. 만화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단 한 번도 이 형식이 어그러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한 페이지를 8칸으로 나눠서 연재를 했고 다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게 출판이 된다거나 이걸로 만화가로 데뷔를 한다거나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한 2달 정도 올렸을 때
한 8편, 9편 정도 올렸을 때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걸 뭐 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그래서 기쁘기도 하면서 당황스러웠는데, 그 이유는 일단 이게 뭐 출간이 되리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작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간이 되면 굉장히 찌글찌글하게 보일 정도로 작게 그리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보통 이제 장기 연재를 하는 만화들을 보면 그림체가 변하잖아요. 그림이 늘기 때문에 한 1권과 20권의 그림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애초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 8주 사이에 그림이 늘어서 그 1화와 8화의 그림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2달 사이에 그림이 너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앞에 그렸던 한 40페이지, 50페이지 정도를 이제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이 다시 그리기 전이고 오른쪽이 다시 그린 후인데,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뭐가 달라졌냐, 이럴 거면 왜 다시 그렸냐 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차이를 느낄 수 있으면 이제 좀 신미한이 있으신 거고요. 특히 네 번째 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SD TV에서 HD TV로 넘어갔을 때 충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낙서도 늘어나고 미묘하게 깔끔해진 그림체, 그리고 가독성이 좋아진 폰트, 이런 것들을 이제 2달 만에 터득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한 11개월 연재를 하고 이제 책이 나올 시점이 되니까 출판사에서 표지 시안을 5개를 보내줬습니다. 근데 이 위에 3개는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거는 이 군대 만화잖아요. 근데 군대 만화라는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좀 지나치게 슬펐습니다. 막 낙엽 떨어지고 뭐. 그리고 이 세 번째 게 제일 당황스러웠는데요.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위문 편지 봉투를 스캔한 거예요. 근데 저희 집 주소가 그냥 나와 있습니다. 그냥 뭐 일산 이동 뭐 아파트 동호수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래 2개가 최종 후보로 경합을 하다가 이 책으로 이제 이 표지로 이제 첫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띠지에 보시면 논산훈련소 PX 20% 할인권 증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은 꽤 많이 팔린 편이었는데 이 할인권을 썼던 후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시에 책을 사면 건빵을 줬었고요. 이걸로 이제 독자 만화대상 신인상을 받았는데, 이거는 자랑을 하려고 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독자 만화 대상이라는 상은 그야말로 아무런 권위가 없는 상입니다. 어떤 뭐 상장이나 상금도 없고, 심지어는 그 수상자에게 수상 소식을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이 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상을 받고 한 반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어쨌든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뭔가 주체적으로 만들어내서 받은 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지만, 반면에 굉장한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저는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11개월 동안 이 작업을 통해서 번 돈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11개월 동안 DC 인사이드에 올린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책이 나오고 이제 신인상을 받게 되니까 뭔가 고민이 좀 많아졌습니다. 나는 지금 만화가인가 아닌가 하는 고민이었어요. 분명히 뭐 사람들도 좋아하고 책도 나왔는데, 과연 이 작업을 번 돈이 하나도 없다면 과연 이게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내 상태를 만화가로 불러도 되는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좀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짬을 좀 재밌게 본 어떤 스포츠 신문 사이트에서 시즌 2를 연재하자는 제안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돈을 받고 그렸습니다. 당시에 처음 받은 원고료가 회당 2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1회였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 원 정도를 이제 받게 되었고요. 이 작업은 뭐 에피소드 위주로 좀 더 이제 꽁트에 가깝게 연재를 했는데요. 이 연재가 지속되다 보니 이땐 또 다른 고민이 좀 생겼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제가 군대를 2년 갔다 와서 결과적으로 군대 만화를 4년 동안 그리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소재가 완전히 고갈이 됐고, 더 큰 좀 문제는 약간
자신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군대 만화밖에 못 그리나? 군대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뭐 저뿐만 아니고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데뷔를 한 작가들이 좀 공통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자신의 이야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난 후에는 과연 다른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주변의 어떤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년간의 연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렸던 만화는 무한동력이란 만화였는데요. 이 만화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야후에 연재를 했습니다. 야후는 없어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만화는 제가 그 27살 때 그렸는데 당시에 이제 친구들하고 항상 나누던 이야기가 그런 거였습니다. 그 취업 어떻게 됐냐, 뭐 공무원 시험 잘 봤냐, 뭐 면접 어떻게 됐냐, 항상 이런 취업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를 한번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SBS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자기 집 마당에 무한동력 장치를 만드는 발명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저는 이걸 무척 재밌게 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마지막 칸에 나오는 이 대사였습니다. 대사라기보다는 이 아저씨의 이 말이었습니다. 그 안 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무한동력을 연구하거나 이제 뭐 발명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게 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한 15년 정도.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아저씨는 그럼 왜 이걸 만들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 영상을 돌려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이 아저씨는 이게 제일 재밌구나,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워 보였고, 이거를 할 때 이제 완전 눈빛이 다른 일을 할 때와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당시에 취업을 준비하던 제 친구나 제 친구들이나 에게서는 조금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신나서 하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어떤 그 둘을 대비시켜보면 뭔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서 이야기가 출발했고요. 기계는 좀 더 이제 만화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고철더미를 뭉쳐놓은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다시 했고, 이 아저씨가 하숙집을 운영한다는 설정을 넣어서 거기에 이제 어떤 청년들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명으로 나눠서 그 취준생, 그리고 알바생, 그리고 이제 공무원 준비생, 이렇게 셋으로 나눴고요. 다만 이런 구도로 간다면 좀 이야기가 너무 평면적일 것 같아서 좀 더 추가적인 캐릭터가 필요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서 항상 느낀 게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상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괴짜들이. 근데 항상 가족들 인터뷰를 따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뭐 아빠가 저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뭐 동생이 저러는 거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항상 인터뷰 내용이 뭔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뭐 지가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라거나 뭐 진작에 포기했다라는 그런 느낌의 인터뷰를 많이 봐서 저런 괴짜와 함께 살고 있는 어떤 가족 간의 갈등을 보여주면 이야기에 좀 더 층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딸과 아들을 등장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야기의 핵심 대사는 그 죽기 전에 못 먹은 밥이 생각나겠는가, 아니면 못 이룬 꿈이 생각나겠는가라는 대사였고, 당시에 뭐 이 부분만 이렇게 오려서 뭐 당시 유행하던 싸이월드에 막 많이 퍼가시고 그랬었는데, 2008년에 이 만화를 그린 당시에는 꿈에 방점을 찍고 쓴 대사였습니다. 근데 지금 9년이 흘렀죠, 벌써. 9년이 흐른 지금 누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주저없이 밥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9년이란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뭐 사회도 변하고 저의 생각도 바뀌고, 특히 여러 가지 뉴스들을 접하면서, 예를 들면 재작년이 아니었죠. 한 몇 년 전에
어떤 영화 시나리오 작가분이 자신의 그 자취방에서 그 시신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그 문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이 남는 밥과 김치가 있으면 문 좀 두드려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작년 말에도 연극 배우 두 분이 생활고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고, 그 얼마 후에 또 어떤 여성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또 스스로 생활고로 목숨을 끊으시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 꿈이라는 게 최소한의 밥을 먹어야지 꿀 수 있는 거겠구나라는 쪽으로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화를 그릴 때는 당연히 작가의 생각이 담기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당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몇 년 흐르고 나서 다시 보게 되면, 아, 내가 이때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지금은 다르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차차 보여드릴 신과 함께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만화는 그 당시에 이제 제 생각을 담고 있고, 그거를 뭐 딱히 그게 뭐 흑역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저는 그냥 담담하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 그때 그냥 이런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고, 그때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구나, 뭐 이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드라마로 만들어졌는데요. 아, 이거는 이제 제 만화가 처음으로 매체 이식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좀 결과물 자체는 별로였습니다. 제가 무한동력이라는 만화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 아저씨가 그 일을 할 때의 모습처럼 뭔가 내가 하고 있을 때 정말 즐거운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렸는데, 이제 이 만화는 어떤 대기업이 기획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열정과 꿈이 있다면 한계란 없다. 이게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슬로건이거든요. 좀 약간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는 느낌이 드는 슬로건이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뭐 어쨌든 처음으로 매체 이식이 된 거여서 신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신기하면서 되게 괴로웠어요. 자신의 만화가 영상화가 되거나 뭐 뮤지컬이 되거나 어쨌든 실제 인간들이 연기를 하게 되면 그걸 보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여러분이 SNS에 쓰신 글들을 누가 여러분 귀에 속삭여서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죽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신기했습니다. 예, 뮤지컬로도 나왔고요. 재작년에 이제 초연을 했습니다. 조만간 재정비해서 뭐 다시 올라올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무한동력은 굉장히 뭐 잘 만들어졌습니다. 뮤지컬은 음악도 좋았고, 뭐 배우들의 연기도 좋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도 잘 이식이 되어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렸던 만화는 이제 신과 함께라는 만화인데요. 이 만화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네이버에 연재를 했습니다. 네이버는 아직 건재합니다. 처음에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보셨던 형태로 기획이 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어떤 무속 쪽으로 풀어 나가려고 했어요. 이렇게 어린 무당이 나오고, 그 무당이 나오는 장군신이 나오고, 그 둘의 어떤 모험담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 준비를 할수록 재미있게 그릴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무속이라는 소재 자체가 너무 마이너하기도 하고, 제가 피상적으로 이해한 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무속을 다루고 있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서 좀 더 가볍게 접근하고 좀 더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모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게 한국 신화고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대부분 제주도 신화여서 저희 같은 이제 육지 사람들에겐 굉장히 생소한 신화들이었는데요. 근데 이야기나 어떤 캐릭터들의 매력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서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부작으로 기획을 했고요. 그 이유는 거기 나오는 신들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등장시키려면 좀 중구난방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일단 저승편, 이승편으로 나눠서 어떤 저승신들과 한국의 전통 저승관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승편에서는 이제 가택신앙에 나오는 신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 신화편에서는 그 신들의 어떤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면 좀 짜임새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승편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승편은 불교의 세계관을 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전통 저승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한 캐릭터는 이 중앙에 서 있는 지장보살이라는 캐릭터였는데요. 이 지장보살은 이제 부처가 아니에요. 보살입니다. 이제 저승에서 이렇게 부처가 충분히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충격을 받고, 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구원하기 전까지는 성불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원을 세우는데요. 근데 그 부분이 굉장히 멋졌습니다. 그래서 지장보살을 처음엔 주인공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불교적인 색채가 너무 강해질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많은 분들이 불교로 오해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지장보살을 직접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이 지장보살의 어떤 유지를 이어받은 그 변호사들이 활약하고 있는 현대화된 저승이라는 설정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어떤 지장보살이 나오는 지옥도를 모티브로 한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 일본 교토의 시전사에 있는 지옥도고, 지장보살은 이제 구원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건지고 있는 모습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지옥도를 또 많이 참고를 했는데요. 지옥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어떤 캐릭터의 성격이나 관계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지옥도는 파주 보광사에 있는 명부전 지옥도인데, 대부분의 지옥도는 거의 같은 구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그 지옥을 관장하고 있는 대왕이 있고요. 염라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에는 항상 지장보살이 동자 한 명을 데리고 나타나 있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데 그 어떤 형벌을 받고 있는 죄인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장보살이 재판장에 난입을 한 상황이고, 염라대왕은 불편한 표정을 감출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합장을 하면서 예를 표하고 있고요. 중앙에 있는 판관들은 머리를 감싸주면서 멘붕에 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지금 삭제가 되어 있지만 이 죄인들이 되게 끔찍한 형벌을 받고 있다가 지장보살 쪽을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캐릭터의 속성이나 역할, 그리고 서로 간의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을 유추해 좀 상상으로 채워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만화에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계승해서 그 염라대왕과 지장보살은 어떤 필생의 어떤 라이벌, 평생의 라이벌 관계로 그렇게 묘사를 했고요. 그리고 계속 변호사를 양성하자 거기에 자극을 받은 염라대왕이 이제 뭐 검사를 이제 키우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는 그런 장면으로 한 회가 끝을 맺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근데 여기에 달렸던 댓글이 뭐 난 마법사, 난 사제, 난 주술사, 이런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극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건 한국의 이제 전통 저승을 도식화 해본 건데요. 뭐 앞에 7개의 이제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근문이란 입구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 이승에서 초근문까지 그 지하철로 이동을 한다고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지하철 종점에서 새벽에 출발한다고 설정을 했는데, 그 종점이란 단어가 주는 어떤 이미지와 그 지하라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가 둘 다 어떤 죽음과 닿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 뭐 앞에 7개의 지옥에서 이제 재판이 보통 끝나게 됩니다. 7일씩 돌기 때문에 이제 77, 49에서 49제를 지내게 되는 거고, 이제 6도 환생을 하게 되는데, 그 후에 3개가 더 있어요. 원래 지옥이 10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3개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7개의 지옥만으로도 독자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다룰 수가 있었고, 더 큰 이유는 이 뒤에 있는 지옥들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도저히 그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9번째 풍도지옥 같은 경우는 결혼하지 못한 죄, 그리고 이 마지막 흑암지옥 같은 경우는
아이를 낳지 못한 죄, 막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의하지도 않거니와 만약에 뭐 고증에 충실한답시고 저렇게 그렸으면 저는 뭐 가루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통 컨텐츠로 뭔가를 만들 때는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옛날 텍스트다 보니까 그런 가치관이 많이 달라요, 지금하고. 굉장히 후지입니다, 한마디로. 인권이나 어떤 여권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의 저승관에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캐릭터가 저승 3차사인데요. 보통 저승사자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는 검은 두루마기와 검은 갓을 쓴 그런 이미지였는데, 그 제주도 신화에 묘사된 저승차사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셋이서 함께 다닌다는 설정도 재미있었고 굉장히 유쾌하고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면모가 좀 도드라졌는데요. 예를 들면 뭐 죽어야 할 사람인데 안 데려간다거나 안 죽어야 할 사람인데 데려간다거나 이런 건 너무 비일비재하고, 뭘 얻어먹어서 미안해서 못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뭐 데려가려고 들어갔는데 너무 무섭게 생겨서 그냥 쓱 나오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웃겼습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삼총사를 등장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만 만화적으로 분명히 좀 변화를 주어야 할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전에서는 셋 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내들이어서 가운데 섰는지 좌우에 섰는지를 보고 구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렸다가는 쓸데없는 거 이제 고증하면 좀 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명의 개성을 좀 부여하는 작업을 해야 했고요. 강림도령 같은 경우는 원전에서 주먹이 세게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거를 이제 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해원맥과 이제 이덕춘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둘은 거의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제 상상으로 채워야 했고요. 이 경우에는 3인조였기 때문에 그냥 3명의 밸런스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강림도령이 뜨거운 캐릭터였기 때문에 다른 한 명은 좀 차갑게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아예 성별을 바꿨습니다. 여자로 바꾸었고, 물론 만화가 끝날 때까지 제 작화의 문제로 여자인 줄 몰랐다는 분이 거의 절반이 넘었지만 어쨌든 저는 여자로 그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야기의 이제 다른 한 축은 이 저승차사와 어떤 원귀와의 추격전을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 원귀를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한 병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군대 만화로 데뷔를 해서 군대 만화를 4년 동안 그렸는데 그 4년의 연재 기간 동안 그 만화에서 어떤 군대 어둡고 음습한 부분, 이런 것들은 전혀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못한 게 아니고 사실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당시에 만화를 그릴 때 만화는 재밌고 즐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웃음을 줘야 되고 그냥 뭐 한번 피식하게 되는. 근데 지금 이 만화를 그린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그게 굉장히 부끄럽게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솔직하게 그대로 그렸어야 하는데, 심지어는 짬의 앞에 붙는 그 어떤 멘트가 솔직 담백 군대 이야기 짬이었는데 그런 어두운 부분들을 외면하고 잘도 그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늘 마음속에 남아 있어서 이때 이제 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맥락상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한이 맺힌 귀신을 그 군대에서 의문사를 당한 병사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승편 같은 경우는 3부작 중에 1부였기 때문에 이제 뒤에 나올 2부와 3부에 대한 떡밥들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됐고, 그리고 저승편의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이 만화의 재미는 어떤 되게 유능한 변호사가 저승의 여러 가지 난관을 굉장히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부분인데, 그 변호사가 지혜로워 보이려면 결국은 제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결국은 제 아이디어로 헤쳐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똑똑해 보이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업관이라는 관문이 있어서 손과 발이 잘린다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만화의 초반에 나와요.
그래서 만화를 앞으로 한참 더 그려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손과 발이 잘리면 앞으로는 손과 발을 안 그려도 되는 건가? 이득이네? 뭐 처음엔 이랬어요. 왜냐면 사람 몸에서 손이랑 발이 제일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근데 아무래도 손과 발이 없으면 뭔가 진행시키기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주일 내내 이 손과 발을 어떻게 붙일지를 고민했는데 그 다른 신화에 뭐 이공본풀이나 뭐 자청비 이런 신화에 공통적으로 서천꽃밭이라는 꽃밭이 나오고 거기에 있는 꽃들은 뭐 뼈와 살을 다시 붙인다, 죽은 사람도 살린다, 뭐 이런 묘사가 있어서 아 그럼 이 꽃들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과 함께는 총 6개의 신화가 원래는 아무 상관이 없는 신화들을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붙이는 작업이었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으로 통합하는 작업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형이 되거나 아니면 강제로 제가 연결고리를 붙인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장면을 그렸을 때 이 컷을 보시고 저의 절친한 선배인 가우스전자를 그리는 곽백수 작가님께서 호미나 이거 쓰레빠니? 라고 하셨어요. 그 실내화 앞부분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보통 신체 절단이 나오고 이러면 19금이 되는데 제 만화는 너무 귀엽게 잘려서 지금도 전체 관람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하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후속작에 대한 이제 떡밥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예를 들면 뭐 이 한락궁이라는 캐릭터는 자신의 어머니를 이 꽃들을 이용해서 살렸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뭐 어떤 이제 유치원생들이 견학을 와서 뭐 꽃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있는 꽃들 다 있으면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바로 대답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 칸 정도 딜레이를 준 후 대답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 캐릭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년 후에 신화편에서 그리게 되고요. 뭐 이제 꽃들의 디자인은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직관적으로 했습니다. 뼈사리 꽃은 그냥 치킨 뼈로 그렸고, 뭐 살사리 꽃은 꽃잎 한 장 한 장이 스테이크인 그런 훌륭한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연재한 이승편은 가택 신앙과 재개발이라는 부제를 붙였는데 제가 이제 2009년에 용산 참사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재개발 지역에서 철거민하고 이제 경찰이 충돌을 했고 화재가 발생해서 그 철거민 5분과 경찰 1분이 돌아가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 그런 어떤 강제 이주, 재개발 이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갖고 보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과 함께를 그리게 되는데 신과 함께 나오는 어떤 이승의 신들은 전부 가택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신들입니다. 근데 이 가택 신들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쳤을 때 이야기가 시작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집이 없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소에 관심이 있던 어떤 문제와 가택 신앙을 엮어서 풀어나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상의 동네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요. 크게 이제 성주신, 조왕신, 측신이 나오고 그 철거 위기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와 손주가 살고 있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을 해서 이제 도와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참고했던 서적 중에서 굉장히 찡한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가택신들은 그 저승차사가 그 집에 있는 사람의 수명이 다 돼서 데리러 왔을 때 그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저항을 한다는 묘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찡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항상 졌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승사자가 데려간 거니까. 그래서 뭔가 질 걸 알면서도 나를 위해 싸워주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패배가 예정된 싸움이기 때문에 이 재개발이라는 문제도 그렇고 이 저승차사와 가택신의 관계도 그렇고 어쨌든 패배가 예정이 된 싸움이라는 그런 주제로 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화 자체가 굉장히 좀 우울합니다. 분위기나 그런 것도 좀 우울하고 그리고 뭐 당시에 실시간으로 이제 뭐 르포 기사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연재 중에 본 기사에 그 어떤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철거 용역 아르바이트를 한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 철거 용역을 하는 대학생도 등장을 시키고 다만 그 대학생은 또 그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등록금을 또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런 갈등들
그런 것들을 좀 묘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승편은 결국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가택신앙이 지금 없잖아요, 거의. 워낙 근대화가 되었고, 가택들도 이제 근대화가 되었기 때문에 없는데, 그런 어떤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신앙들인데, 어떤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들, 설정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보존이 잘 안 되고, 그냥 건물들과 함께 사라져가는 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그런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좀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 만화의 마지막 장면은 그 6명의 죽음을 예정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이 만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용산 참사가 이제 6분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만화는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과 함께 신화편은 지금과 여기의 이야기라는 부제를 붙였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사극을 그리든 판타지를 그리든 뭐 신화를 그리든 지금과 여기의 이야기를 해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대부분의 사극이 그런 것들을 의도로 하고 판타지도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각색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결국은 예를 들면 창세 신화 같은 경우는 원래는 해와 달이 2개씩 떠 있어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옥황상제의 2 아들이 내려와서 하나씩 활로 쏴서 떨어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신과 함께에서는 그 옥황상제의 아들이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하늘로 화살을 쏴서 떨어뜨리는 걸로 바꿨거든요. 거의 이건 뭐 은유도 아니고 저는 직유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참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뭐 민주주의, 투표로 비유할 수도 있고요. 활시위를 당기는 장면을.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 신화에 재미있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어떤 세상이 혼탁해진 이유를 어떤 한 캐릭터의 잘못으로 만드는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는 판도라의 상자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어떤 판도라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열어서 온갖 나쁜 것들이 튀어나오고 상자 안에는 희망만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국 신화에도 훌륭한 대별왕과 찌질한 소별왕이 누가 이승을 다스리냐를 두고 내기를 했는데, 소별왕이 속임수를 써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별왕이 이승을 다스리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이승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런 캐릭터들을 좀 대변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혼탁함이 과연 이 한 캐릭터의 잘못인가, 나의 지분은 과연 없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당시에는. 왜냐면 어떤 세상의 혼탁함을 한 캐릭터에게 전가하는 거는 지금의 우리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렸는데, 5년이 흐른 지금은 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 캐릭터의 잘못일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식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뭐 참여나 투표에 대한 은유를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은 생각이 약간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다 투표로 뽑힌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이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개인의 각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다음 만화를 그리게 된다면 어떤 그런 또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 그 당시의 생각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또 다릅니다. 그리고 예전 어떤 설화나 민담이나 뭐 옛날 이야기를 각색해서 무언가를 만들 때 하나 팁을 드린다면, 왜가 빠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캐릭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게 쏙 빠져있고 그냥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캐릭터는 왜 이런 짓을 할까를 좀 상상력으로 채워보시면,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었을까, 어떠한 욕망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채워보면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이제 각색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각색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는 뭐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의문을 던지는 이야기라고 저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짤방으로 게임 사이트에서 이렇게 돈 적이 있어요. 어떻게 편집이 됐냐면,
미래 행복을 위해 현재를 포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는데 너무나 많은 눈물을 쏟았소. 이제부터 난 지금의 행복을 좇기로 했소. 디아블로스를 결제할 것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쪽이 훨씬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게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인데 이게 되게 한심하게 우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아이러니했던 게 제가 그러니까 이 만화를 그리고 있던 당시에 디아블로 3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만화를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에 지장을 줄까봐 결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 포기했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쓴 기만적인 대사였습니다. 네. 신감기가 끝난 후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과연 어떤 책을 참고했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한 서너 권 알려드리면 한 권도 안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한 권을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 신화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살아있는 한국 신화라는 책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이제 3년간의 연재를 마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매체 이식이 되었거나 지금도 되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책이 나왔고, 그리고 2015년에 그 뮤지컬로 올라갔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근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저도 너무 재미있게 봤고, 거의 한 2주간의 공연이었는데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표를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인기에 힘입어서 이제 올해 다시 재공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월 30일부터 7월 22일까지 3주 동안 또 예술의 전당에서 하니까요. 만약 기회가 되시면 한번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화가 촬영 중인데요. 지금 거의 한 촬영이 80% 정도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2편을 동시에 찍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5월부터 찍었으니까 거의 7개월째 찍고 있는데요. 보통 영화가 한 서너 달이면 찍거든요. 그래서 딱 2편을 찍는 만큼 2배의 시간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팅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강림도령의 하정우 씨, 그리고 김자홍의 차태현 씨, 해원맥의 주지훈 씨, 그리고 성주신의 마동석 씨, 그리고 그 덕춘이의 김양기 씨 이렇게 캐스팅이 됐고, 그 외에도 뭐 염라대왕의 이정재 씨, 그리고 그 의문사를 당한 병사와 또 뭐 그 병사의 이제 후임 병사 뭐 이런 병사들도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 엑소의 도경수 씨 뭐 이런 분들이 캐스팅이 돼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 촬영장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그 다들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파괴된다나? 근데 그 가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굉장히 커다란 강당 같은 곳이었는데 이렇게 사방이 다 그 초록색 벽이었고 허공에서 막 배우들이 막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바로 CG를 합성을 하는데 그 합성된 장면을 보니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적으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에서 리메이크가 됐는데요. 그 오른쪽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 네, 여기고요. 여기.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이게 그 영간간이라는 잡지고요. 이 잡지는 이제 청년지입니다. 청년지부터는 이제 표지가 그라비아 모델이고, 이 잡지에서 이제 연재된 만화 중에 제일 유명한 만화로는 강철의 연금술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리메이크 제안을 받아서 흔쾌히 수락을 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본 만화가가 다시 그렸고, 일본에서 4권으로 이제 완결이 되고 한글 정발도 이제 4권으로 완결이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일본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어떤 정서들이 미묘하게 달라서, 미묘한 게 아니고 아주 많이 달라서 어떤 제가 설치해 놓은 어떤 함정 카드들이 전혀 발동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저승으로 가는 지하철에 내복을 파는 잡상인을 등장을 시켰습니다. 그 내복이 나중에 어떤 복선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저는 그 내복이라는 아이템이 주는 어떤 정서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첫 월급을 탔을 때 부모님에게 선물하는 것, 그리고 뭐 왠지 뭐 촌스럽지만 그래도 입으면 따뜻한 거, 그리고 다들 한 번쯤은 입어본 거, 뭐 이런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복이라는 아이템을 보는 순간 어떤 독자들이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일본 리메이크판에서는 그 간접 광고, PPL이 들어가면서 그게 유니클로 히트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가 어떤 의도했던 정서, 그런 것들이 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대사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원래 대사는 이렇습니다. 막 할머니가 울고 있어요. 내복을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왜 우냐고 물어보자. 내복을 보니까 먼저 두고 온 영감이 생각난다. 혼자서 연탄도 못 가는 양반인데 덜덜 떨고는 있지는 않는지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연탄도 같은 맥락의 아이템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판에서는 울면서 왜 우세요? 그러니까 영감도 히트텍을 좋아했었지라고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의도했던 장치가 좀 발동하지 못했고요.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저는 그 노잣돈이란 개념이 너무 좋았어요. 뭐 염하는 걸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망자의 입에 한국에서는 쌀을 넣어줍니다. 세 번에 나눠서 1천석이요, 2천석이요, 3천석이요 하면서 세 번에 나눠서 입 안에 쌀을 가득 채워줘요. 배고프지 말라는 거예요. 저승 가는 길에. 그리고 뭐 엽전을 넣어준다거나 예전에는 뭐 관에다 돈을 꽂아준다거나 뭐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서양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서양에서는 그 뱃사공 카론에 이제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은화를 넣어주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내복을 막 사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저승에서. 근데 그 같은 시각에 이제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고 죽은 김자홍 씨의 친구가 엉엉 울면서 자홍아 이거 노잣돈이나 해라 하면서 돈을 이제 관에다 꽂아줍니다. 그 순간 이제 저승에서 돈이 생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판에서는 노잣돈을 챙겨주는 게 아니고 자홍 씨 빌린 돈 갚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니까 뭔가 친구가 여행을 떠나니까 챙겨주는 느낌이 아니고 빌렸으니까 갚아야지 이런 느낌? 뭔가 되게 좀 딱딱했습니다. 차갑고. 그래서 뭔가 제가 좀 의도했던 그런 끈적한 질척거리는 그런 것들이 좀 없어졌어요. 좀 K스러운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져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뭐 작화는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맛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워낙 인기가 없다 보니까 그 편집부에서 어떠한 이제 일을 벌였냐면 원작에는 없었던 오리지널 여자 캐릭터 2명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이 왼쪽의 캐릭터는 그 원작에는 언급만 되는 여자 검사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캐릭터는 원작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저승 여행 가이드입니다. 근데 딱 이 두 캐릭터를 보면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이 둘 중 하나는 네가 좋아하겠지라는 느낌으로 만들었구나라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죠. 그리고 오른쪽 캐릭터는 극 중에서 이제 안경도 끼고 있는데요. 뭐 이런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아무런 인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림 만화들입니다. 제가 이제 육아 만화도 그렸었는데요. 그 셋이서 쑥이라는 만화고요. 네, 뭐 잠깐 뭐 감상하시면 이게 출산 장면입니다. 네. 쥐어 뜯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일상 만화를 만화가 지망생도 그렇고 심지어 현역 만화가들까지 약간 좀 쉽게 보는 경향을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뭐 자기 얘기 만화로 그리는 건데 누구나 할 수 있고 굉장히 날로 먹는 작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실제로 육아 만화를 그려보니까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등장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싸우는 장면도 들어가잖아요. 당연히 부부니까요. 근데 이게 아무리 일상 만화라고 해도 정말 일기처럼 어제 있었던 일을 그리면 그것은 이제 재앙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 만화라도 분명히 어떤 반추의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3개월 전에 아내와 싸운 이야기를 그립니다. 그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미 뭐 화해도 했겠고 그 당시 나의 상황, 아내의 상황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곱씹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잘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되게 그릴 수가 있는데, 내가 어제 싸운 얘기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휘발유를 붓게 되는, 저의 입장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실제 만화의 시간과 저의 시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만화 속의 시간이 저의 실제 생활을 따라잡았을 때 저는 이제 이 만화를 끝냈고요.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이렇게 막 어떤 웃음이나 이런 것들을, 웃음이나 어떤 재치나 어떤 그런 긍정적인 감정만 묘사를 한다면 그렇게 반추의 시간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재미가 희노애락이 전부 재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상 만화에서 예전에 좀 저도 여러 가지를 보지만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많이 제거가 돼 있다. 분노나 슬픔도 우리가 분명히 일상에서 자주 느끼는 감정인데, 일상 만화에서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좀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것들 물론 굉장히 잘 묘사하는 작가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은 확실히 부정적인 감정은 확실히 반추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제대로 다루려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낀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최근에 한 작업이고요. 피키캐스트에서 연재한 만화 전쟁입니다. 이 만화는 제가 파주에 살 때 가끔 대북 전단을 날렸습니다. 제가 날린 게 아니고요. 이제 어떤 분들이 오셔서 날렸는데, 이제 그걸 볼 때마다 저기에 막 삐라, 이렇게 막 열받게 하는 삐라 같은 거 말고 차라리 뭐 아이돌 음반 잔뜩, 우리나라 만화책 잔뜩, 이런 것들을 보내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화의 힘이 워낙 강력하니까요. 실제로 이 만화를 준비하면서 이제 새터민 두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뭐 다 본대요. 남한 드라마를 그냥 어떻게 구해가지고 다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비디오로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되게 코웃음을 치면서 USB로 본다고 컴퓨터 다 있다고 네,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출발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남한의 무명 만화가의 만화가 원고가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고, 우연한 계기로 그게 이제 북한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북한에서 너무 많이 그 만화를 돌려보니까 그 남한과 북한의 정보기관에서 그 만화를 각각 자국에 유리한 선전 매체로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국정원 직원과 그 정보부 직원을, 그 요원을 그 만화가의 작업실에 그 어시스턴트로 위장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명은 북한에서 왔고 한 명은 남한에서 왔죠. 그래서 그 어시스턴트들이 그 만화의 내용을 각각 남한과 북한에 유리하게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폭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괴수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요. 뭐 북한 요원은 그 괴수의 얼굴을 이제 남한 대통령 얼굴로 그리려고 하고, 뭐 남한의 요원은 뭐 김정은의 얼굴로 그리려고 하고, 뭐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런 코미디였고요. 얼마 전에 사실 SBS에서 이 만화를 드라마화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사드가 이제 뭐 터지면서 뭐 중국 돈으로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뭐 잘 안 됐다고 미안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드라마로 보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뭐 NC 소프트에서 이제 주마왕이라는 만화도 연재를 했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보통 이제 연재를 하게 되면 계속 네이버에 하게 되는데, 보통 저는 이제 뭐 올레 마켓 웹툰에도 하고 피키툰에도 하고 뭐 NC 소프트에도 하고 여러 곳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정적인 연재처가 있으면 좋긴 하지만, 저는 만화가가 소속감을 갖는 걸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나는 어디 작가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항상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약간 독고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여기저기서 이제 연재를 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그 만화 그리면서 그 굉장히 공감 가는 말들을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몇 개 인용을 해봤는데요. 그 데스카 오사무, 일본의 만화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인데,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고 싶다면 최고급의 이제 콘텐츠들을 접하라는 얘기였는데,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저는 이제 최고급부터 최저급까지 두루두루 어떤 편견이나 어떤 편식 없이 접하는 게 재밌는 걸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한번 예전에 이거 가지고 이제 동료들끼리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최고급과 최저급을 가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 나왔어요. 그것은 그 콘텐츠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거는 막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한 번 보는데. 근데 비싸지만 그래도 한 번은 볼 가치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도 뮤지컬 같은 거를 전혀 안 보다가 뭐 이제 뮤지컬 관계자들과 좀 알게 되면서 제 만화가 뮤지컬이 되면서 가끔 초대도 받고 그러면서 보게 됐는데 너무 대단한 세계라는 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감동이나 그런 것들이 다음에 작품을 만들 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이 인간 관찰을 기초로 하고 있지 못한다고 한번 일침을 한 적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고 있고요.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 관찰이 중요하다는 부분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재미가 희노애락이 전부 재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재미를 주려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희노애락이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마음이,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런 것들은 창작된 캐릭터에서는 좀 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 인간을 보는 게 그 인간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캐릭터를 또 바탕으로 해서 나온 캐릭터를 또 바탕으로 해서 나온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계속 끊임없이 복제가 된 창작된 캐릭터들보다는 어떤 실제 인간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을 때 좀 더 좀 살아있는 캐릭터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찰할 수 있는 인간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휴먼 다큐를 즐겨 보는데요. 거기에 보면 항상 뭐 달라졌어요 시리즈를 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리즈는 어떤 관계가 나오고 일단,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를 항상 보여줘요. 그리고 그걸 치료하는 과정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커서 이렇게 되는구나.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캐릭터를 생성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만약 마음속에서 나는 그림에 재능이 없는 걸 이란 음성이 들려오면 반드시 그림을 그려봐야 한다. 그 소리는 당신이 그림을 그릴 때 비로소 잠잠해진다라고 빈센트 반 고흐가 말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만화를 끝날 때마다 일단 처음은 기뻐요. 일단 완결을 내고 나면은 뭔가 해냈다라는 생각이 기쁜데 정말 금방 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어떤 기분이나 이런 게. 왜냐하면 나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더 재밌는 걸 그릴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게 들 때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과 함께를 완결한 후에는 사람들이 기대 이상으로 막 좋아해 주시니까.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뭐 짬이나 무한동료처럼 소소한 만화들을 계속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신과 함께가 잘 된 후로는 연재처에서도 그 운영진들도 자꾸 신과 함께 같은 만화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새 만화를 그려서 보내주면은 이런 거 말고 신과 함께 같은 거 그려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내가 그냥 그리고 싶었던 걸 그렸는데 왜 이렇게 멋대로 기대를 하는 걸까? 근데 거기에 또 부응하지 못하는 제가 또 답답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괴롭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화 콘티를 짜고 있으면, 새 만화 콘티를 짜고 있으면 뭐 주변의 기대나 어떤 뭐 저의 재능의 유무나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일단 그 눈앞의 콘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고민들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몰입의 즐거움 때문에 지금까지도 계속 만화를 그리고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물론 그 몰입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일단 뭐 방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서랍 정리도 해야 되고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몰입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만화를 그린 것 같고요.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더 그려서 10개를 채우고 이제 은퇴를 하는 게 목표인데요.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